인생에서 가장 지우고 싶은 악몽이 눈앞에 현실로 나타난다면 어쩌시겠습니까? 상간녀랑 눈 맞아 도망갈 땐 언제고. 15년 만에 나타나 수술비 좀 달라는 전 남편.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벼랑 끝에 선 악마를 다시 만났습니다. 잊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죽었길 바랐습니다. 내 인생을 진흙탕으로 만들고 도망갔던 그 인간이 15년 만에 제 식당 뒷골목에서 비린내를 풍기며 서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10수년 전 자식 창자가 꼬여가며 수술비 300만 원은 아깝다며 도망갔던 전 남편이 이제 와서 자기 간 수술비 1억을 내놓으라며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습니다. 이미 오랜 시간 전에 잘라냈는데도 기생충처럼 또 들러붙어 돈을 요구하는 전 남편. 뻔뻔함에도 급이 있다면 이 인간은 아마 국가대표급일 겁니다. 지금의 제 행복을 인질잡고 돈을 요구하는 이 기가 막힌 재회. 그리고 떠올리고 싶지 않았던 전 시어머니와의 지독했던 과거 회상까지. 오늘 사연 한 글자도 놓치지 마세요. 듣고 나면 가슴속에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오를 테니까요. 뻔뻔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이들의 추악한 실체와 그들을 지옥 끝까지 밀어버리는 사이다 반겨. 전쟁이 시작됩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축 설계사인 남편 민석 씨와 재혼하고 7년. 그는 제 지난 아픔을 묻지 않고 늘 저를 아껴줬습니다. 저는 드디어 사람답게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웃을 수 있고 열심히 일한 만큼 내 통장에 돈이 쌓이는 평범한 행복. 그게 저한테는 기적 같았죠. 어느 날 밤 식당 뒷문을 잠그고 나오는데 익숙한 비린내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15년 전 제가 매일 밤 눈물로 지새우던 그 지옥 같은 집에서 나던 술 냄새와 담배 찌든 내 어두운 가로등 아래 한 남자가 쭈그리고 앉아 저를 쳐다보고 있더군요. 나야. 그 비릿한 목소리에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전 남편이었습니다. 얼굴은 황달이 온 건지 누렇게 떴고 몸은 뼈만 남아서 유령처럼 보였죠. 그 인간은 저를 보자마자 대뜸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과를 하려나 싶었는데 역시나 그 입에서 나온 말은 저를 실망시키지 않더군요. 나 좀 살려줘라. 나간이 다 녹았단다. 수술비랑 요양비에서 딱 1억만 있으면 나 살 수 있어. 너 지금 잘 산다며. 돈 좀 보태줘라. 그 말을 듣는데 소름이 돋았습니다. 10수년 만에 나타나 던진 첫마디가 돈 1억이라니요. 저는 떨리는 손을 꽉 쥐고 그 인간을 뿌리쳤습니다. 당신이 죽든 말든 나랑 무슨 상관이야. 하지만 그 인간은 제 손목을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내가 죽으면 우리 딸은 어떡하라고. 나 그래도 애비잖아. 네가 애비라고? 그 소리에 제 인내심이 끊어졌습니다. 한 번도 애비 노릇 해본 적 없는 인간이 저런 말을 하다니. 제 머릿속엔 지우고 싶었던 15년 전. 전 남편과의 지옥 같은 풍경들이 필름처럼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제 첫 결혼 생활요? 한마디로 돈 벌어오는 기계였습니다. 당시 저는 공장에서 야근에 특근까지 하며 돈을 벌었죠. 그런데 월급날만 되면 시어머니라는 작자는 제 월급 봉투를 가로채기 위해 현관 앞에 버티고 서 있었죠. 뻔뻔하기 그지없었죠. 돈 가져왔냐? 내 아들 기죽게 내가 돈을 쥐고 있으면 어떡해. 이 돈은 내가 관리한다. 그렇게 뺏어간 제 피 같은 돈은 전부 어디로 갔을까요? 알코올 중독인 전 남편의 도박 빚과 술값으로 사라졌습니다. 전 남편은 매일 술에 취해 들어와 돈 더 가져와라며 제 배를 걷어차기 일쑤였고 옆에서 시어머니는 한술 더 떴습니다. 남자가 밖에서 술 좀 먹고 놀 수도 있지. 계집애가 되바라지게 어디서 눈을 치떠. 내 아들이 너 같은 거 데리고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해라. 결정적인 건 우리 딸 정윤이가 돌을 간 넘겼을 때였습니다. 아이가 갑자기 자지러지게 울면서 피 섞인 변을 보더군요. 열도 심했고요. 병원에 갔더니 장중첩증이었어요. 장이 안으로 말려 들어가는 병인데 그 인간이 술 취해 난동 부리느라 병원 갈 타이밍을 놓치는 바람에 아이장이 썩어버렸습니다.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장이 괴사해 죽을 수도 있다는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결국 돌쟁이 배를 가르고 썩은 장을 잘라내는 큰 수술을 해야 했죠. 수술비에 중환자실 입원비까지 당장 300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지금이야 큰돈 아닐지 몰라도 그 시절 공장 다니던 저한테는 피눈물 나는 돈이었어요. 당장 그 돈이 없었습니다. 당장 수술비 300만 원이 필요한데 제 통장은 이미 시어머니가 다 털어간 상태였죠. 저는 비를 쫄딱 맞으며 전 남편이 단골로 다니던 도박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거기서 그 인간이 옆에 여자를 끼고 낄낄거리며 술을 마시고 있는 걸 봤을 때 제 심장은 이미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여보, 우리 딸 죽는데 수술비 300만 원만 줘, 제발. 어머니가 내 월급 다 가져가서 나 진짜 한 푼도 없어. 무릎 꿇고 비는 저를 보며 그 인간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사람들 눈치를 보더니 저를 빗속으로 밀쳐버리더군요. 이 여자가 미쳤나, 어디서 재수없게 돈 타령이야. 그 애가 내 애라는 증거 있어? 밖에서 굴러먹다 낳은 애 아니냐고. 15년 전 그 빗속에서 깨진 무릎으로 기어 나오며 저는 맹세했습니다. 저 인간들은 사람이 아니라고. 자식 목숨값보다 술값이 소중한 이 인간들은 내 손으로 지어버리겠다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 인간이 제 앞에 나타나 자기 목숨값 1억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 소중한 지금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저는 다시 한번 독해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수술비 300만 원은 이야기는 예고편일 뿐이었습니다. 사실 그건 제 인생에서 가장 뼈아픈 조각일 뿐. 그 인간이 저지른 만행의 시작은 아니었습니다. 300만 원의 자식 목숨을 걸었던 그 비정한 인간성이 어디 하루아침에 만들어졌겠습니까? 자식 수술비를 들고 튀었던 그 인간의 비겁함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견된 일이었죠. 돌이켜보면 그 인간은 단 한 번도 남편이었던 적이, 아니 사람이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의 배신이 터지기 전까지 제 영혼을 야금야금 갉아먹었던 그 인간의 밑바닥 사연들을 들려드리죠. 그 인간은 제 인생을 차곡차곡 망가뜨리고 있었거든요. 제가 왜 그토록 이갈리게 그 인간을 혐오하게 됐는지. 수술비 사건 말고도 3가지 일들을 들려드리죠. 가장 먼저 떠오른 건 우리 정윤이의 첫 돌날이었습니다. 첫 돌 전에 공장 잔업에 특근까지 해가며 손가락이 부르트도록 일해번 돈으로 산 작은 금반지 3돈. 친정 엄마가 시장에서 나물 팔아 보태준 목걸이 하나. 나중에 우리 딸 공부시키겠다고. 장롱 깊숙이 숨겨둔 그 작은 반짝임이 제 유일한 희망이었죠. 그런데 돌상에 올리려 장롱을 열었을 때 상자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전 남편 그 인간은 사업 자금 마련하러 간다며 당당하게 집을 나갔더군요. 그날 밤 술에 취해 들어온 그 인간의 주머니에선 카지노의 입장권이 떨어졌습니다. 딸아이의 첫 생일날 아비라는 작자는 제 딸의 앞날을 판돈으로 걸고 낄낄거리며 밤을 새운 겁니다. 텅 빈 돌상 앞에서 울고 있는 저를 보며 그 인간은 말했죠. 내 팔자 좀 피겠다는데 그까짓 금부치가 그렇게 아깝냐. 한 번은 제가 지독한 독감에 걸려 정신을 못 차리던 날이 있었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열이 40도까지 올라가는데 약 한 알 사다 줄 생각은커녕 그 인간은 친구 놈들을 떼거지로 집으로 끌고 왔습니다. 안방에서 신음하며 앓고 있는 저를 억지로 흔들어 깨우더니 거실로 끌어내더군요. 친구들 앞에서 남편 체면이 안 선다며 고열에 시달리는 저에게 안주상을 차려내라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제 손이 덜덜 떨려 접시를 놓치자 그 인간은 미안해하기는커녕 재수없게 어디서 아픈 척이냐며 제 등짝을 후려쳤습니다. 밤새 거실에서 터져나오던 그 인간과 친구들의 웃음소리와 술 냄새. 저는 차가운 방바닥에서 이불을 뒤집어쓰고 생각했습니다. 이 남자는 내가 죽어도 술상을 차리라고 할 사람이구나. 하지만 가장 비겁했던 건 따로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험악하게 생긴 사채업자들이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알고 보니 그 인간이 도박 빚을 수천만 원이나 끌어다 쓴 거였죠.
집안 가재도구가 박살나고 아이가 자지러지게 우는 그 아수라장 속에서 전 남편이 한 행동이 뭔지 아세요? 화장실 창문을 통해 저와 딸만 남겨두고 본인 혼자 도망을 갔습니다. 자기 분가로 숨어버려선 전화도 받지 않더군요. 젖먹이 아이를 품에 안고 빚쟁이들에게 머리채를 잡히며 밤새 빌어야 했던 그 공포. 그때 저는 깨달았죠. 이 남자는 위기의 순간에 가장 먼저 저를 사지로 밀어넣을 인간이라는 걸요. 하지만 그 아들이 어디서 그런 악독함을 배웠겠습니까? 그 뒤에는 아들 기죽는 꼴은 못 봐도 며느리 피눈물 흘리는 건 즐기던 사람 탈을 쓴 괴물이었던 전 시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전 남편이 쓰레기였다면 전 시어머니는 그 쓰레기를 만들어낸 공장이었습니다. 아들의 만행을 기계라고 칭송하며 며느리를 짓밟았던 그 노인네. 전 남편이 비겁한 인간이었다면 전 시어머니는 그 비겁함을 무기로 저를 사지로 몰아넣은 잔인한 기술자였습니다. 이제 그 노인네가 제 가슴에 대못을 박았던 순간들을 꺼내보겠습니다. 그 비정함이 극에 달했던 3가지 사건이 있었죠. 딸이 막 걷기 시작했을 때였어요. 분유값이라도 하려고 제가 장롱 깊숙이 속옷 사이사이에 숨겨둔 삼짓돈이 있었습니다. 그걸 귀신같이 찾아내 가로채더군요. 제가 울면서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그거에 우유값이에요. 그거 없으면 애 굶어요. 그런데 그 노인네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내 아들 기죽어 있는데 애새끼 배떼지 채우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 기집애는 좀 굶으면서 커야 독해지는 법이야. 라며 제 손을 쳐내더군요. 그러고는 그 돈을 도박판에서 탕진하고 들어온 아들놈 손에 쥐어주며 나가서 술이라도 한잔하고 기 펴라며 웃었습니다. 제 딸이 배고파 우는 소리는 그 노인네에겐 그저 잡음에 불과했습니다. 핏덩이 손녀의 우유값까지 훔쳐버렸죠. 그리고 한 번은 아이를 낳고 병원에서 온 지 채 이틀도 안 된 날이었습니다. 온몸에 뼈마디가 벌어지고 하니 들어 벌벌 떨고 있는데 시어머니는 전기세 아깝다며 보일러를 꺼버렸습니다. 그러고는 산더미 같은 빨래 바구니를 제 앞에 던졌죠. 그 안에는 전 남편의 술 냄새, 찌든 옷들과 본인의 겉옷들이 가득했습니다. 나 때는 애 낳고 바로 밭갈러 갔다. 젊은 애가 어디서 꾀병이야. 찬물에 빨아야 정신이 번쩍 들지. 퉁퉁 부어오른 손으로 찬물에 손빨래를 하는데 손마디가 갈라져 피가 섞여 나왔습니다. 눈물이 쏟아져 앞이 안 보이는데도 그 노인네는 옆에서 거품이 덜 났다며 타령을 해대더군요. 제 인생의 가장 추웠던 겨울은 그때 그 찬물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한 번은 제 친정 엄마가 딸 고생하는 게 안쓰러워 시장에서 나물 판 돈으로 쌀 한 포대와 밑반찬을 해 오신 적이 있습니다. 사위 눈치 보느라 집 안에도 못 들어오고 문 앞에 두고 가셨죠. 그런데 그걸 본 시어머니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재수 없는 집안 음식은 입에도 대기 싫다. 이런 거 먹으면 우리 아들 앞길 막혀. 라며 제가 보는 앞에서 그 귀한 반찬들을 음식물 쓰레기통에 쏟아버렸습니다. 쌀 포대는 동네 사람들에게 생색내며 나눠줘 버리고는 빈손으로 우는 저를 보며 비웃더군요. 제 자존감을 짓밟고 저를 세상에서 가장 고립된 존재로 만드는 것. 그게 그 노인네의 즐거움이었습니다. 내 친정 엄마의 정성마저 쓰레기통에 갖다 버렸죠. 하지만 도박으로 집안을 거덜내고 시어머니가 제 고열을 짜내 아들 주머니에 채워줄 때도 저는 바보같이 버텼습니다. 딸아이에게 아빠 없는 서름을 주기 싫다는 그 일념 하나로요. 하지만 그 모든 인내를 끝낸 마지막 한 방은 불륜이었습니다. 전 남편이 빚쟁이들을 피해 숨어 있겠다며 집을 나간 지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굶고 있을까 봐 식당에서 남은 음식을 싸들고 그 인간이 숨어 있다는 친구네 자취방으로 달려갔죠. 그런데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건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그 인간의 다정한 웃음소리였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 인간은 제가 피땀 흘려 갚고 있던 그 돈으로 다른 여자와 술판을 벌이고 침대에 같이 누워 있더군요. 제가 공장에서 손이 부르트도록 일할 때
그 인간은 사업 자금이라며 가져간 돈으로 그 여자와 술이나 퍼먹고 있었죠. 더 가관인 건 그 여자의 목에 걸린 목걸이였습니다. 제가 딸에 돌 때 해주려고 친정 엄마가 시장 노점하며 사준 그 인간이 훔쳐갔던 그 금목걸이가 그 여자 목에 걸려 있더군요. 자기야, 이거 진짜 금 맞지? 자기 마누라라는 여자 진짜 바보 아니야? 자기가 돈 다 빼돌려도 모르고. 여자의 물음에 전 남편은 그 여자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낄낄거렸습니다. 야, 걔는 일밖에 몰라. 곰탱이 같은 년이라 내가 뭘 해도 몰라. 그 웃음소리를 듣는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완전히 끊어져 나갔습니다. 그 목소리, 그 표정. 단순한 외도가 아니라 저를 인간이 아닌 돈 벌어오는 노예로 취급하며 비웃는 그 현장을 본 순간 제 안의 모든 미련이 제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그 광경과 대화 소리를 전부 녹화했습니다. 그게 제가 그 지옥에서 빠져나온 유일한 티켓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인 이혼 서류를 던졌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제 과거는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제가 왜 그토록 이갈리게 그들을 증오하는지 이제 이해가 가시나요? 하지만 더 기가 막힌 건 이 악몽이 아직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다시 제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제가 아니라 제 목숨보다 귀한 제 딸을 인질로 삼아서요. 15년 만에 나타난 그 인간이 저를 압박하다 못해 결국 제 딸에게까지 마술을 뻗친 겁니다. 거기서부터 진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딸애가 제 방으로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아이의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고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죠. 엄마, 아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는데 어떤 아저씨가 자기가 내 친아빠래. 엄마, 나 너무 무서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바닥으로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인간 저를 찾아온 것도 모자라 감히 제 딸의 번호까지 알아내 전화를 건 겁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제가 차단했던 그 번호였습니다. 걱정 마. 엄마가 다 해결할게. 너는 신경 쓰지 말고 번호 차단해. 알았지? 아이를 안심시켜 보냈지만 제 속은 지옥불이 붙은 것 같았습니다. 내 딸의 평온한 일상에 그 더러운 목소리가 침범했다는 사실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민석 씨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제 과거가 이 행복을 깨뜨릴까봐 그저 혼자 감당하려 했던 게 화근이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사단이 났습니다. 다음날 오후 딸에게서 긴박한 SOS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그 아저씨가 학교 정문까지 찾아와서 근처 카페로 데려왔어. 무서워, 빨리 데리러 와줘. 문자를 보자마자 저는 앞치마도 못 벗은 채 차를 몰아 학교 앞으로 돌진했습니다. 카페 문을 열자마자 구석자리에 겁에 질려 고개를 숙인 딸애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앞엔 15년 전이나 지금이나 구질구질한 몰골로 입을 나불거리는 그 인간이 앉아 있었죠. 당신 여기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제 비명에 카페 안 모든 시선이 꽂혔습니다. 저는 딸애를 제 뒤로 숨기고 그 인간의 멱살을 잡을 듯이 몰아붙였습니다. 15년 전에 장이 썩어갈 때 수술비 300만 원 아깝다고 도박장으로 도망갔던 인간이 어디라고 감히 내 딸을 찾아와. 당신이 사람이야? 한 번만 더 내 딸 주변에 얼씬거려봐. 그땐 당신간 이식받기도 전에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제 서슬퍼런 기세에 전 남편은 당황한 듯 도망치듯 나갔습니다. 딸애를 겨우 달래서 진정시켜 집으로 보냈지만 정작 저는 분노로 온몸이 덜덜 떨려 제대로 서 있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저렇게 으름장을 놨으니 다시는 못 찾아오겠지 싶었습니다. 근데 저의 완전한 착각이었죠. 어느 날 가게 마감을 준비하던 밤 또다시 가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끈질긴 전 남편이었습니다. 술 기운을 빌렸는지 더 뻔뻔하게 소리를 지르더군요. 야, 네 서방이 아프다는데 수술비도 못 대주냐. 내쫓으려 했지만 술 취한 남자를 막아내기엔 역부족이었고 말도 통하지 않더군요.
그래서 제가 경찰을 부르려던 찰나 저를 데리러 온 민석 씨가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민석 씨는 상황을 직감한 듯 전 남편의 앞을 단단히 막아섰습니다. 당신입니까? 내 아내 괴롭히는 인간이. 당신 누군지 대충 짐작가니까. 당장 안 나가면 경찰 부르겠습니다. 민석 씨는 그 남자가 전 남편이라는 것만 눈치챈 채 일단 그를 거칠게 쫓아냈습니다. 차에 타고 집에 도착할 때까지 민석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집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거실불을 켜고 제 앞에 앉아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남자 전 남편 맞지?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왜 나한테 한마디도 안 했어? 이제 숨기지 말고 다 말해. 저는 결국 무릎을 꿇고 울음을 터뜨리며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15년 전 그 지옥 같던 생활. 아이 수술비를 버리고 도망갔던 전 남편의 실체. 그리고 지금 나타나 딸에게 접근하며 저에게 돈을 요구하는 협박까지. 전부 털어놓았죠. 미안해요. 내 더러운 과거 때문에 이 행복이 깨질까 봐 말 못했어. 제 고백이 끝나자 그이는 한참을 침묵하더니 제 손등 위로 자신의 손을 겹쳤습니다. 내가 내 과거랑 결혼했니? 난 지금의 너랑 결혼했어. 왜 이 무거운 걸 혼자 들고 있었어? 나 내 남편이야. 우리 가족 지키는 거 내 혼자 뭐 아니야. 이제 내가 할게. 저런 인간들 다시는 당신 앞에 못 나타나게. 내가 지옥을 보여줄 테니까 당신은 내 뒤에만 있어. 그의 품에 안겨 엉엉 울면서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가짜 가족에게 당했던 상처를 치유해줄 진짜 가족이 이미 제 곁에 있었다는 것을요.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민석 씨는 더 이상 다정한 남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음날 바로 자신이 아는 최고의 법조인들을 대동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화를 내는 대신 전 남편 일당이 가장 무서워할 법의 몽둥이를 들었습니다. 민석 씨는 전 남편이 딸의 학교 앞에 찾아온 블랙박스 영상, 시어머니의 협박 녹취록, 그리고 그 인간들이 제 가게에서 행패를 부린 CCTV 자료를 싹 긁어모았습니다. 공갈 협박, 스토킹 처벌법 위반, 그리고 가게 영업 방해까지. 여기 체증 자료 다 있습니다. 당신들이 요구한 1억? 그 돈이면 당신들 둘 다 감옥에서 10년은 썩게 할 수 있어. 선택해. 조용히 접근 금지 서약서 쓰고 평생 우리 눈앞에서 꺼질 건지, 아니면 그 병든 몸으로 감방에 갈 건지. 당신들이 한 건 명백한 범죄야. 민석 씨가 내민 건 돈봉투가 아니라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서와 형사 고소장이었습니다. 그걸 본 전 남편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간 이식을 구걸하던 그 비굴한 얼굴이 공포로 일그러지는 걸 보며 저는 15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민석 씨는 그 인간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마지막 쐐기를 박았습니다. 한 번만 더 내 아내와 딸 근처에 나타나면 그때는 수술실이 아니라 감방에 가게 될 겁니다. 내 전부를 걸고 당신들 매장할 테니까 어디 한번 해보시든가요. 그렇게 쫓겨난 그들에게서 마지막으로 전화가 온 건 며칠 뒤였습니다. 전 시어머니였죠. 예전의 기세는 어디 갔는지 이젠 악에 받쳐 울며 불며 매달리더군요. 내가 잘못했다. 내 아들 진짜 죽어. 1억이 아니어도 좋으니 단돈 1,000만 원이라도. 아니 정윤이 간이라도 좀. 내가 사람이라면 이러면 안 되지. 저는 차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20년 전에 어머니가 제 딸 우유값 뺏어가면서 하신 말씀 기억하세요? 기집애는 굶으면서 커야 독해진다고 하셨죠. 덕분에 저 아주 독해졌어요. 제 딸 간요? 당신 아들한테 줄 건 썩은 물 한 바가지도 없으니까. 당신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아들 안고 같이 지옥으로 가세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다음은 경찰서에서 뵙겠습니다. 전화기를 너머로 들리는 비명 소리를 뒤로하고 저는 가차없이 번호 차단을 눌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리던 그 노인네의 비명 소리가 제 인생에서 가장 달콤한 음악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인간들이 그렇게 쉽게 포기할 리 없었죠.
며칠 뒤 점심시간. 가장 바쁜 시간에 전 시어머니가 제 식당 한복판으로 쳐들어왔습니다. 노인네는 다짜고짜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을 하며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사람들, 이 식당 주인년 좀 보시오. 재혼해서 잘 살면서 병들어 죽어가는 전 남편 수술비 한 푼 안 내놓고 나몰라라 하는 천하의 나쁜 년이요. 제 자식 아빠를 죽이려 드는 독한 년이라고요. 손님들은 당황해서 숟가락을 멈췄고 가게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제 손은 바들바들 떨렸고 눈앞이 캄캄해졌죠. 15년 전처럼 또다시 그 노인네의 목소리에 무너질 것 같던 그 순간 식당 문이 열리며 민석 씨가 보낸 보안업체 직원들과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남편은 이미 이런 상황까지 예상하고 대비를 해두었던 겁니다. 제가 나서기도 전에 경찰이 노인네의 팔을 붙들었습니다. 할머니, 지금 영업방해 및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신고 접수됐습니다. 경찰서로 같이 가셔야겠습니다. 노인네는 이거 놓으라고. 내가 누군지 알아. 라며 발악했지만 민석 씨가 보낸 변호사가 나타나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미 지난번 경고드렸죠. 식당 입구 CCTV에 할머니가 들어오시는 순간부터 소란 피우는 장면까지 다 녹화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소란이 아니라 업무방해죄입니다. 합의는 절대 없을 테니 조사 성실히 받으시죠. 노인네가 경찰차에 끌려가며 저를 향해 악담을 퍼부었지만 저는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뒷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악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건 저들을 돕는 게 아니라 나를 죽이는 일이었다는 것을요. 식당을 다시 정리하고 나니 민석 씨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고생했어. 이제 진짜 다 끝났어. 오늘 저녁엔 딸이랑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그 문자를 보는데 억울함이 아니라 안도감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가고 조금씩 일상을 찾아가던 밤. 남편이 딸애를 데리고 밤 산책을 나갔습니다. 저는 멀리서 두 사람의 뒷모습을 지켜보았죠. 나중에 딸애가 울먹이며 제게 말해주더군요. 그날 민석 씨가 딸에게 해준 이야기를요. 정윤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답니다. 아빠, 나 때문에 아빠가 힘든 일 겪게 해서 미안해. 사실 나 그 아저씨 처음 만났을 때 너무 무서웠어. 내가 아빠 딸이 아니라는 게 탄로 날까봐. 민석 씨는 무릎을 굽히고 앉아 아이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답니다. 아빠 봐봐. 세상에는 피가 섞여야만 가족인 사람들이 있어. 하지만 진짜 가족은 기쁠 때 같이 웃고, 내가 아플 때 밤새워 간호하고, 내가 학교에서 상 타오면 세상에서 제일 기뻐해주는 사람이야. 아빠한테 넌 지금도 앞으로도 변함없는 내 보물이야. 민석 씨는 아이를 꼭 안아주며 덧붙였답니다. 그 아저씨는 그냥 지나가는 나쁜 꿈이었을 뿐이야. 이제 꿈에서 깼으니까. 아빠랑 맛있는 거 먹고 행복하기만 하면 돼. 알았지? 그날 밤 민석 씨의 품에서 딸애가 한참을 울었다고 합니다. 그 울음은 상처의 눈물이 아니라 비로소 진짜 아빠를 찾았다는 안도감의 눈물이었을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 또한 다짐했습니다. 이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더 이상 과거에 발목 잡히지 않겠노라고요. 결국 그 인간들의 최후는 비참했습니다. 법은 눈물에 속지 않았고 민석 씨가 제기한 고소와 압류 절차는 가차 없었습니다. 전 남편은 수술비를 구걸하던 기세는 어디 가고 결국 간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무료 요양시설로 밀려났습니다. 들리는 소문에는 그 인간을 그토록 위하던 시어머니조차 아들의 병원비를 감당하다 못해 길거리에 나앉았다고 하더군요. 한때 1억을 내놓으라며 제 식당에서 소리를 지르던 시어머니는 이제 지하철역 근처에서 폐지를 줍거나 무료 급식소를 전전하며 근근히 입에 풀칠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자식 수술비를 들고 튀어 다른 여자와 웃고 떠들던 전 남편은 이제 차가운 병실 침대 위에서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고독한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저를 원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에게 복수를 한 게 아닙니다.
그저 그들이 뿌린 악의 씨앗을 스스로 거두게 했을 뿐이죠. 어느 햇살 좋은 주말. 저는 마당에서 남편과 딸이 웃으며 배드민턴을 치는 모습을 봅니다. 15년 전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던 그 공장의 잔업 시간들도, 피눈물 흘리며 버텼던 그날들도 지금 이 순간을 만나기 위한 과정이었나 봅니다. 저는 그 두 사람을 보며 생각합니다. 과거의 상처가 아무리 깊어도 지금 제 곁에 있는 이 따뜻한 온기가 그 흉터를 덮어준다는 것을요. 저는 이제 더 이상 그들을 떠올리지 않습니다. 제 인생의 책장에서 그 더러운 페이지들은 이미 찢어버렸으니까요. 이제 저는 제 진짜 가족과 함께 매일매일 새로운 행복의 기록을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쇠사슬에 뭉여있지 않습니다. 가짜 가족이 남긴 흉터는 진짜 가족이 주는 사랑으로 아물어갑니다. 저는 이제야 비로소 진짜 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